안녕하세요. 아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살고 있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키울 땐 힘들어도 자식 다 키워놓으면 노년엔 고생 끝이라더니 다 거짓말이더군요.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불효하는 자식이 있고 자기 인생 잘 사는 자식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속 썩이는 놈이 있다더니 저와 남편은 후자인 자식을 키웠더라고요. 그런 아들로 인해 생긴 뼈아픈 일화 때문에 아직도 저와 남편은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주위에 떠들고 다니면 내 얼굴에 침 뱉기인지라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우리끼리 속으로만 끙끙 앓고 살고 있죠.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듯 이 골마가는 속내를 어디에라도 털어놓고자 창피한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보네요. 저와 남편은 떡집을 아주 오래 운영하며 아들과 두 딸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홀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참 좋게 남아있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윈 제게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처럼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언젠가 맞이할 며느리를 고대해왔죠. 저도 제 시어머니처럼 정말 좋은 시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제 아들이 썩 훌륭한 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또 회사 그만뒀다고? 또 술 처먹고 안 나갔다가 잘린 거지? 너 대체 언제 철들래? 직장이야 또 구하면 되죠. 지나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즐겨야지 언제 즐겨요? 자기 여동생들은 멀쩡하게 한 회사를 잘만 다니는데 장남이란 놈은 허구한 날 술 마시다 무단 결근에 회사 잘리고 혹은 여긴 나랑 맞지 않는 곳이었다며 나간 지 한 달 만에 그만두길 반복하더군요.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아들은 자취를 했는데 가끔 집에 들를 때마다 직장이 바뀌었거나 백수거나를 반복하니 저놈 저거 결혼은커녕 사회에서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할까 싶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35살에 결혼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와 남편 그리고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다 예비 새언니를 보기 위해 올라온 두 딸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선주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들은 당시 웬일로 2년 동안 그만두지 않고 한 회사를 쭉 다니고 있었어요. 둘은 바로 그 회사 동료로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얌전하고 참한 아이였던 거예요. 두 딸은 오빠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25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럼 그 뒤엔 아버지랑 둘이 산 거니? 아니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은 2년째 해외 지사로 나가 있어요. 오빠가 워낙 일이 바빠서 저번에 잠깐 한국 들어왔을 때 겨우 딱 한 번 이 사람 인사시켜줬어요. 며느린 어머니를 갑자기 사고로 잃어 많이 힘들었다며 비록 시어머니라도 다시 어머니가 생기게 되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말뿐이라도 시어머니가 생겨 좋다는데 얼마나 예쁘고 고맙습니까?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꼭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도 며느리처럼 성정이 참 선한 분이시더군요. 비록 그날은 귀국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지만 결혼식 때 처음 인사한 며느리 오빠도 깍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며느리가 이렇게 참하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뒤 저는 며느리 손에 물도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잃고 일찍부터 집안 살림 챙겼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적어도 시댁에 올 때만큼은 금지오겹 공주처럼 대해주고 싶었죠. 아이고 아가, 네가 왜 앞치마를 매니? 넌 거기 앉아서 차나 마시고 있어. 네 시아버지랑 TV라도 보던가. 내 살림이니까 내가 하마. 제 옆에서 음식을 돕고 있던 딸들 또한 손이 셋이나 되니 거들 필요 없다며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기어코 앞치마를 찾아 입곤 나무를 다듬던 큰딸 옆에 앉더라고요.
저도 껴주세요. 며느리도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며느리만 보면 좋아서 웃느라 입이 아플 지경이었어요. 딸들도 그런 며느리를 좋아하며 언니 언니하고 따랐죠. 무뚝뚝하던 남편도 며느리만 보면 버선발로 달려나가 해벌쭉하며 환영하기 바빴고요. 저는 늘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렇게 참 하나 얻은 걸 네 인생에 다시 없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줘야 한다. 가장이 됐으니까 제발 술도 좀 줄이고 일도 그만두지 말고. 며느리가 너무 예쁘다 보니 어딜 가나 며느리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볼 일이 있어 백화점에 가도 시장을 가도 저건 우리 며느리 입으면 예쁘겠다. 우리 며느리 파김치 좋아하는데 파 좀 사다가 김치 담가줘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돼서 집에 자주 찾아가면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저는 며느리가 집에 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들을 챙겨주곤 했죠. 어머님, 이런 거 자꾸 안 사다 주셔도 돼요. 전 어머니께 뭐 많이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니? 자꾸 좋은 것만 보면 네 얼굴이 아른거려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네가 왜 해주는 게 없어? 때 되면 나랑 시애비 옷 사다 줘. 영양제 보약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없는데 생전 네 남편은 우리한테 음료수 하나 사다 준 적 없는데 말이다. 그런 널 내가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제 말에 며느린 잠시 말이 없다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며느린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요. 마치 어머님이 정말 제 엄마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 정말 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며느린 혼자서도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와 셋이 근교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저와 둘이 혹은 딸들이 놀러 왔을 땐 넷이 영화를 보거나 쇼핑도 하면서 우린 정말 친부모 자식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이상하더군요. 며느리가 하도 자주 찾아오니 잠시 잊었었는데 며느리가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과 데이트하려면 이렇게 자주는 못 올 텐데 아들은 함께 오지도 않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집안 행사 때 두 아이의 사이가 전보다 서먹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요즘 아들과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며느린 잠시 망설이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사실 그 사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회사 그만뒀어요. 술 먹고 몇 번이나 무단결근해서 상사랑 싸웠거든요. 결혼 전엔 다른 부서 다른 층에서 일해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뒤론 일도 안 구하고 밖에 술만 먹으러 다녀요.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해도 제 벌이가 있어서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왜 보채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하긴 왜 죄송해. 아휴, 그놈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더니만 결혼하고 또 나쁜 버릇이 도졌구나. 내가 미안하다가 내가 아주 그놈을 단단히 혼내놓으마.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기함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했을 평일 오전에 아들 집에 찾아가 보니 아들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문을 열더라고요. 이제 막 일어나는지 머리는 까치집을 진 채 말이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냅다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너 또 직장 때려치우고 술 처먹고 다니냐? 가장이 됐으면 철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네가 빈댈 붙어 있어? 이 망할 놈아.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아주 선주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알겠어요. 일 구하면 되잖아요. 그만 좀 때려요, 엄마. 남편 또한 아들에게 한심한 놈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뒤 아들은 어떻게 공장 일을 구하긴 한 것 같더군요. 며느린 제게 전화해 덕분에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놈 참고 데리고 살아줘서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가.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놈 다리몽댕이를 아주 분질러 버릴라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 뒤에도 길면 1년, 짧으면 몇 달 주기로 자꾸 일을 그만뒀다가 저와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 다시 구했다가를 반복하더군요. 정말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아가. 너무 미안해서 이제 미안하단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해.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제 남편이 문제죠. 솔직히 저 시댁 식구들 아니었으면 벌써 그 사람하고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 생각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아이고, 정말 미안하다. 남편도 저도 늘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을 버리지 않는 며느리에게 고마워 우린 더욱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제 딸들 또한 며느리에게 많이 미안해했죠.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 뒤부턴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인 사돈 어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발걸음하던 며느리가 한동안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오랜만에 만난 날 보니 안색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며느린 물기 어린 목소리로 그 사실을 말해주었죠. 생명에 지장이 있건 한 건 아닌데요. 오랜 지병이 심해져서 최근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저런, 옆에서 누가 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아빠 아프시단 말 듣자마자 오빠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빠랑 살고 있어요. 다행히 마침 한국 지사로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 우리 집엔 자주 올 필요 전혀 없으니까 자주 찾아뵙고 잘 챙겨드리렴. 안 그래도 혼자 계신 사돈 어른 걱정을 네가 좀 많이 했니? 네가 마음이 말이 아니었겠구나. 얼마 뒤 저는 며느리에게 사돈 어른의 지병에 좋다는 영양제와 보약, 그리고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겨줬습니다. 한상코 괜찮다고 하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직접 가면 분명 불편해하실 게 뻔해서 이렇게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오며 가며 너 힘드니까 택시 타고 다녀. 저는 아들에게도 전화해 사돈 어른 자주 찾아뵙고 제발 사이 노릇 좀 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큰둥한 아들의 반응을 보니 그럴 것 같지도 않아 복장이 터지더군요. 그리고 그놈은 결혼한 지 4년하고 몇 개월은 더 됐을 무렵 대형 사고까지 쳐버렸어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아가, 너 우니? 왜 울어? 또 남일이 그놈이 무슨 짓을 한 게냐?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이어진 며느리의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죠. 방금 알게 됐는데 그이 바람 피웠어요. 요새 외박이 잦길래 의심돼서 뒤를 캐보니까 웬 술집 여자랑 놀아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기함을 한 저와 남편은 그 길로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린 그날도 외박한 아들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놈을 단단히 금수로 키웠구나.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대차게 그놈 뺨을 후려치고 이혼해버린다고 해도 우린 네 편이다. 그런데 며느린 갑자기 우욱하며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그리고는 한참을 구역질하더니 이내 멍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전 며느리가 충격받다 못해 구역질까지 하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더한 충격 그 자체였죠.
생각해보니까 저 2달째 한 달에 한 번 오는 소식이 없었어요. 뭐? 설마 지금 임신 같다는 거니? 결혼한 지 4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며느린 그게 입덧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늘 화장실에 구비해놨던 테스트기를 사용해보곤 선명하게 뜬 2줄을 보고 오열했죠. 그렇게 원할 땐 안 생기더니 하필 이럴 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저 어떡해요, 어머니? 이런 상황에 축하를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슬퍼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리고 마침 그때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우릴 보고 놀란 표정의 아들에게 달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망할 놈아,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술집 여자랑 뒹굴고 다녀? 네가 사람 새끼야?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면 뭐?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같은 남자로서 이렇게 네가 창피할 수가 없다. 세아가 이 상황에 임신했단다.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세아가한테 평생 이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이러냐고. 그날 아들은 말 그대로 남편에게 곤죽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저도 손을 얹고 싶었지만 우는 며느리를 안고 달래느라 그럴 수가 없었죠. 쌍코피가 난 아들은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아버지. 제발 그만 때리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임신이라니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는 거잖아. 제발 뱃속애를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봐줘. 나 앞으로는 진짜 정신 차릴게. 솔직히 전 며느리가 차라리 아이를 지우고 아들과 갈라서길 바랬습니다. 며느리가 아까워도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토록 아이를 바랐던 며느린 결국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들은 고맙다고 말하며 엉엉 울었죠. 너 이 자식아, 넌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세아가 뱃속 아기 애비여서 내가 참는 거야.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기면 넌 그날로 우리 집안 호적에서 아웃이야. 알았어? 제 호통과 주먹을 불끈 쥔 남편의 눈빛에 덜덜 떨며 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저는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힘든 우리 며느리 발 부을까봐 발 마사지기도 사다 주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온갖 음식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에 비가 오는 날이면 무조건 남편은 차를 끌고 며느리를 회사로 데리러 갔죠. 전 며느리를 챙기러 아들 집에 가면 늘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이놈아, 나랑 네 아버지가 챙기기 전에 네가 먼저 네 안 사람을 챙겨야지. 저녁에 아가 발도 많이 주물러주고. 아유,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알긴 뭘 알아. 어머마, 제가 남편 노릇은 좀 하니? 일도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 맞아? 맞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데 이렇게 자꾸 반찬도 해오지 마시고요. 늘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린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이 어떤 놈인지 알기에 늘 저와 남편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며느린 임신 7개월 차에 휴직을 했고 집에서 쉬는 며느리가 오히려 불편해할까봐 전 며느리를 찾아가는 일을 한동안 삼갔습니다. 제가 자주 며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니 친구가 눈치 없는 시모라며 타박했거든요. 내 엄마가 그렇게 자주 찾아와도 귀찮은 게 사람이야. 하물며 시어머니가 그것도 임신해서 가만히 있어도 힘든 며느리를 그렇게 자주 찾아가면 되겠어? 그동안 잘해줬다며 이젠 집에서 혼자 좀 쉬게 둬.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전 한 번씩 며느리에게 전화로 안부만 물었죠. 그러다 며느리가 휴직한 지 3주 뒤 연말이 다가왔어요. 평소엔 그런 데 관심 없었지만 이번엔 임신한 며느리의 무사 출산을 위해 연초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빌고 싶더라고요. 남편과 딸들에겐 모두 해돋이를 보러 가자고 말했는데 며느리에겐 선뜻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임산부가 추운 날 새벽부터 해돋이 보러 가기 힘들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막상 우리끼리 가면 서운해할 것 같고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안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애도 아니고 그냥 남일이한테만 슬쩍 전화해서 1월 1일에 뭐 하냐고 물어볼게요. 결국 전 아들에게 전화해 해돋이 이야긴 빼고 12월 31일과 1월 1일에 두 아이 다 뭐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람은 이틀 다 장인어른 뵈러 간다고 했고요. 전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요. 너는 처가 안 가고 왜 임신한 애를 혼자 보내? 제 약속이 먼저였어요. 별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간다고 그러는데 미리 잡힌 제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의 대답을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1월 1일 이른 새벽 저와 남편은 딸들과 함께 강원도 바닷가로 해돋이를 보러 출발했어요. 해돋이 보러 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하마터면 예정된 일출 시각에 도착하지 못할 뻔했죠. 저는 붉게 타오르는 그 해의 첫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무사히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려서 며느리가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작은 딸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갑자기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저기 새언니 아니야? 딸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겨보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웬 남자의 어깨에 아주 다정하게 기대고 있더라고요. 분명 친정에 간다던 애가 왜 저기 있는 건지, 옆에 저 남자 누군지 심장이 빠르게 뛰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애 아가, 너 친정 간다며? 어머님, 아들 여기 어떻게? 우린 해돋이 보러 왔지. 근데 옆에 저 남자 누구니? 며느린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바닷물에 비친 햇빛 때문에 옆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남자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니 그제의 얼굴이 제대로 보여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저 선주 오빠 박인혁입니다. 아, 사돈 총각이었군요.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사돈 총각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더군요. 우리 식구들은 그런 사돈 총각과 당황한 며느리를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오빠랑 여기 올 거면 말을 하지 왜 사돈 어른 뵈러 간다는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과 함께 왔다기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돈 어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며느린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애, 대체 왜 우니? 놀란 전 우선 며느리를 달래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돈 총각이 그런 저를 맞고 자신이 며느리 어깨를 감싸더군요. 사돈 총각은 이젠 화가 나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챙깁니다. 제 동생, 저 더는 그 집에 못 두겠네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내가 말할게. 그리고 며느린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악할 만한 이야기에 우리 가족은 모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너무 지쳤어요. 제 남편이요. 요즘 또 다른 술집 여자한테 빠져 살아요. 일주일쯤 전에 저한테 걸리니까 이번에 숨기려는 노력도 없이 대놓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곧 애까지 낳을 네가 이혼을 하겠냐 어쩌겠냐면서요. 어제도 그 여자 만나러 갈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갔어요. 뭐라고? 그 썩을 놈이 또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그런데 왜 진즉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왜 그걸 가만 놔뒀어? 곧 애도 태어날 텐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 없는 애 만드는 게 맞나 싶어서요. 두 분은 알아봤자 속만 상하실 것 같아서 혼자 어떻게든 남편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애원했어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만두라고요. 근데 그런 저한테 자기가 마음을 줬냐 어쨌냐, 네가 임신 중이니까 그냥 술집 여자랑 좀 노는 거다, 이러면서 희죽대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골이 띵 울려왔습니다. 그놈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그거 아세요, 어머니? 이것도 두 분 속상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남편 몇 달 전부터 집에 돈 가져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을 다니는데도요. 대체 왜 월급을 안 가져오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더니 2달 전에 자기가 사실 도박을 하다 사채까지 썼다, 이거 못 갚으면 사채꾼들이 자기 죽인다고 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사채? 네. 그래도 우리 애 아빠인데 큰일 나는 거 막아야겠다 싶어서 오빠한테 2천만 원 빌려서 그 돈 해줬어요. 제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고 보니까 도박하고 사채 쓴 게 아니라 다 술집 여자 만나려고 그 비싼 룸사롱에 돈을 퍼다 나른 거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배는 이미 남산만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다 싶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동안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다 털어놓고 울었어요. 그동안 걱정할까봐 친정 아빠랑 오빠한텐 남편에 대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마음 약하게 먹지 말라고 해돋이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얘기해줘서 오늘 여기 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 오빠 제 친오빠가 아니에요. 남편도 그걸 알아서 괜한 오해받을까봐 거짓말하고 오빠랑 여기 왔던 거예요. 어차피 이혼할 마음 먹었는데 아무런 트집도 잡히고 싶지 않아서요. 입을 떡 벌린 채 며느리의 말을 듣는데 이야기 끝에 더욱 놀라운 진실이 들어있더군요. 바로 사돈 총각이 며느리의 친오빠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도 저희 가족도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사돈 총각이 친오빠가 아니라고? 네,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 오빠인 건 맞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린 것 뿐이에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오빠랑 자주 통화하는 거 보고 피도 안 섞인 남녀가 무슨 남매냐면서 남편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니까 오빠도 눈치채고 그동안 저랑 거리를 둬줬었어요. 들어보니 사돈 총각은 원래 며느리의 부친인 사돈 어른의 절친한 친구 아들이었다는군요. 사돈 총각이 10살 때 사고로 양친을 잃자 사돈 내외는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된 사돈 총각에게 아낌없이 후원해줬다고 했죠. 학비며 생활비며 살던 월세집 월세까지 전부 내주셨다고요. 그렇게 서로 교류하며 가족처럼 지내다 사돈 총각이 고등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정말 한 집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어떨 땐 친딸인 저보다 오빠를 더 챙기실 때도 있었어요. 오빠 고등학교 졸업식하고 제 중학교 졸업식이 겹쳤었는데 부모님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빠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할머니 잃은 지 얼마 안 된 오빠가 많이 쓸쓸해할 거라면서요. 수능 뒷바라지에 대학 학비도 다 대주시고 오빠 대기업 합격했을 때 두 분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하셨어요. 엄만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의식을 찾으셨을 때도 마지막까지 오빠를 걱정하셨어요. 그 정도로 오빠는 정말 제 친가족, 친오빠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전 고등학생 때 한 번도 부모님을 제 부모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손주도 제 친동생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들 괜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주 말대로 박서방이 괜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제 걱정돼도 내 동생 옆에서 많이 챙겨주지도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자기가 제모까지 손주한테 더 잘해줘야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면서 무려 5년을 내 동생을 그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게다가 바람까지 한 번 눈 감아줬으면 넙죽 절이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임신한 아내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오히려 술집 여자 때문에 돈을 뜯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체 사돈 어른들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오빠, 그만해. 우리 시부모님 좋은 분들이셔. 괜히 여기서 뭐라고 하지 마. 아니, 널 진짜로 아꼈으면 진즉에 이혼시키고 널 돌려보냈어야지. 전 더 이상 제 동생 그 집에 못 둡니다. 이 바보 천치가 드디어 이혼 결심했다고 하니까 이제 제 동생 제가 지켜줄 거예요. 며느린 결국 소리내어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에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느껴져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또한 틀린 거 하나 없는 사돈 총각의 말에 미친 듯이 죄책감이 밀려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자다 깬 목소리더군요. 왜요, 엄마? 왜요? 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너 또 바람 피웠다며? 지금도 그 술집 년이랑 뒹굴고 있냐? 어? 그 사람이 또 일렀어요? 그게요. 제가 바람 피운 건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로. 시끄러워.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벌레 같은 놈아. 너 내가 당장 쫓아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줄 알아. 제 고함 소리에 아들은 통화가 잘 안 들리느니 어쩌니 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였죠. 그렇게 화를 내자 이제 눈물이 마구 나오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와 사돈 총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아가.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겠니. 사돈 총각 미안합니다. 사돈 총각 말이 맞아요. 진즉 선주를 놓아줬어야 했는데 내가 선주가 너무 딸 같아서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 또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옆에서 함께 사과했습니다. 두 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며느리 손을 잡고 그런 오빠를 둬서 정말 미안하다고 마찬가지로 사과했죠. 며느린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은 그리고 아가씨들을 할 만큼 하셨어요. 저 정말 이 집에 시집 와서 네 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남편이란 사람은 제가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죄송하다는 말 제발 하지 말거라. 그렇게 우린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울었습니다. 우릴 지켜보던 사돈 총각은 이내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임산부인 며느리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된다고요. 우리 며느리를 배웅하기 위해 말없이 사돈 총각의 차가 세워져 있는 곳까지 함께 따라갔는데 그곳 조수석엔 웬 여자 한 명이 잠들어 있었어요. 며느린 그 사람을 자기 새언니 될 사람이라고 말해줬죠. 오래 사귄 사돈 총각의 여자친구라고요. 어젯밤에 근처 펜션 잡고 셋이 같이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놓고 어제 숙취가 안 풀린다면서 그냥 여기서 자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셨겠지만 이걸로 모두 정말 저랑 선주 사이에 대해 괜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을 덧붙인 사돈 총각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저와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열이 받아서 서울 올라가자마자 박서방을 아주 작사를 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괜히 법적 문제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동생이 하도 부탁해서 참는 거예요. 제 동생 그렇게 딸처럼 아껴주셨다니까 두 분이 알아서 아들 인성교육 다시 시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생이 두 분께 직접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집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아셨으니 이 길로 전 제 동생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연락드릴게요. 며느리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사돈 총각의 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누가 보든 말든 엉엉 울었어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고 아들을 그렇게 키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요. 그 뒤 우린 곧장 서울로 올라가 아들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줘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들은 우릴 보자마자 히익하며 기겁을 하더군요. 몇 시간 전 통화 때문에 절 보자마자 겁을 먹은 거겠죠. 저는 마구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싱크대에 있던 대야에 찬물을 받아 아들에게 확 끼얹어 버렸어요.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네가 인간이냐? 너 며느리한테 2천만 원까지 빌려다가 술집 기집애한테 퍼날랐다며? 걸리고도 당당하게 임시까지 한 네가 어쩔 거냐고 조롱했다며? 이 차다가도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어떻게 그 착한 애한테 쓰레기 같은 너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쓴 그 애한테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할 수가 있어? 걔가 다 말했어요? 아 진짜 입 더럽게 싸네. 이제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제가 아들이지 걔가 엄마 자식이에요? 왜 자꾸 걔 편만 들면서 역정을 내세요? 아니 이젠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내가 말했지? 네가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선주 남편이어서 참았던 거라고. 선주 너랑 이혼 안 된다. 걔 오빠가 우리 집에 절대 선주 못 보낸다고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젠 내가 널 참아주는 것도 끝이야. 네? 형님이요? 그 자식 계속 느낌이 별로더라니. 둘이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임신한 그 애도 제 애가 맞긴 맞대요? 지금 물을 저한테 퍼부으실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퍼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나사 빠진 소리나 해대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뒤에 서 있던 남편은 아들 뒤통수를 후려치며 소리쳤죠.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네 눈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더러운 줄 아냐? 우리가 보기엔 자기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오빠로밖에 안 보이더만. 사돈 총각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다더라. 우리가 직접 봤어. 그동안 네 더러운 의심 때문에 둘이 잘 만나지도 못했다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창피해서 돌아가실 뻔했다. 넌 당장 우리 집안에서 퇴출이야. 너희지 내 명의로 얻어준 전세인 거 알지? 썩 꺼져. 나가. 나가라고요?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면 전 어디로 가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젠 너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알 게 뭐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2번 다신 안 그럴게요. 처가로 직접 찾아가서 아내한테도 싹싹 빌고 다시 데려올게요. 네? 웃기지 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젠 새아가가 이혼 안 한데도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다. 그리고 너 잘못했다는 말에 이젠 안 속아. 꺼져. 당장 꺼지라고. 남편이 의자까지 들어 던지려는 신용을 하자 그제 아들은 허둥지둥 진가방을 싸더니 문 밖으로 사라지더군요. 딸들은 그런 자기 오빠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끝까지 노려봤죠. 저는 그 길로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금수를 키웠어요. 울지 마. 저 따위 놈 때문에 흘려줄 눈물도 아까워. 새아가한테 미안해서라도 난 울기 싫어. 남편은 그렁그렁한 눈물을 끝내 흘리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들은 그런 남편과 대성통곡하는 절 끌어안고 위로해 주었죠. 그날 오후 딸들은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저와 남편은 용달차를 불러 며느리의 짐을 싸서 사돈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의 짐은 짐을 보관해주는 컨테이너 박스 업체에 맡긴 뒤 아들에게 네 짐 알아서 찾아가든가 폐기하든가 하라고 통보해버렸습니다. 그 뒤 미리 며느리에게 전화한 후 사돈댁으로 향했죠.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귀한 따님 마음에 많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아들놈은 집도 뺏고 맨몸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걸로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사돈 총각에게서 빌렸다던 2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그 뒤 조금 전 도착한 며느리의 짐 박스 사이에서 남편과 무릎 꿇고 충격을 받았을 사돈 어른께 진심으로 사죄드렸죠.
사돈 총각은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고 며느린 우리를 보며 울고 있더군요. 예전에 뵀을 때보다 많이 야윈 사돈 어른은 우리를 직접 일으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식이 있으면 또 저런 자식도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이 그동안 그런 놈에게 당한 짓을 생각하면 차마 괜찮다는 말은 나오지 않네요. 그래도 그동안 아픈 저와 먼저 간 집사람 대신 우리 딸에게 잘해주셔서 그것만은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걸로 우리 두 집안은 영원히 남남이 되는 걸로 하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점잖으면서도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더 버티고 있을 면목도 없어 저와 남편은 눈물을 닦고 사돈댁에서 나왔어요. 그런 우리 뒤를 부른 배를 꼭 아는 며느리가 쫓아왔더군요. 그리곤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애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네가 죄송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넌 너무 착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아가야, 더 일찍 네 등을 떠밀어서라도 보내주지 못해 진심으로 미안하다. 손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부디 마음 잘 추스르고 늘 건강해야 한다. 제 말에 이어 남편 또한 눈물로 며느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속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만큼 며느리를 친딸보다도 더 예뻐했으니까요. 하지만 보내줘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먹먹한 마음을 애써 내리눌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아들은 오자마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겁도 없이 용서를 빈답시고 사돈댁에 찾아갔다가 사돈 총각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은 모양이더군요. 엄마, 아버지, 저 가진 돈도 없어서 지금 급하게 보증금 싸 원룸 월세로 들어가 있어요. 두 분께 용서 빌려고 어떻게든 집사람 설득하려고 갔다가 형님 손에 죽을 뻔하기까지 했다고요. 순순히 이혼하고 양육권, 친권 전부 포기하래서 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 이혼 서류까지 쓰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 집사람이 두 분을 봐서라도 위자료 소송은 안 하겠다고 해서요. 너무 속상해서 술 먹고 다음날 회사 출근을 못했는데 무단결근 3아웃이라고 저 해고까지 당했다니까요. 저 진짜 손가락만 쭉쭉 빨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집이라도 돌려주시면 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네?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제발요. 네가 좋아서 술 처먹다가 돈 다 날리고 회사에서도 잘린 건데 그걸 왜 우리한테 하소연하니? 말했다시피 넌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닌데 네가 정신을 차리고 살든 말든 나랑 네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너도 고작 소송당하기 싫어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애를 포기했는데 우리라고 왜 자식을 못 버리냐? 우린 너한테 기회를 줄 만큼 줬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알려주는 게 우리가 부모로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전셋집은 급하게 주인한테 빼달라고 말해놨으니 헛된 희망 버리고 경찰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네 발로 걸어 나가거라. 저는 그런 아들을 냉정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다리까지 붙잡고 매달리던 아들은 결국 남편에게 목덜미를 잡혀 쫓겨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 전 아들과 부모 자식 연을 끊어버렸어요. 이후 딸들에게 듣기로 자신들도 며느리에게 전화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하며 딸들도 참 많이 울었죠. 그만큼 며느리를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자마자 며느리의 계좌로 2억을 송금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알람이 갔는지 보내자마자 며느린 제게 놀란 목소리로 전화했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너희 살던 전셋집 빼고 받은 보증금 대부분이야. 어차피 너와 아들에게 줬던 돈이니 그 돈도 너희 재산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하지만 어머니, 그냥 받아. 어머마, 못난 내 아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주고 애 낳기도 전에 호러미를 만들어버려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돈으로 우리 손주 잘 키워주고 너도 꼭 몸조리 잘하렴. 돈으로 네 상처를 낫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나랑 네 시애비 마음을 받아다오. 선주야, 우린 널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늘 네 행복을 빌며 살아가마. 잘 지내려무나. 저도 어머님, 아버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도 몸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그렇게 며느리와 눈물의 이별을 한 지 어느새 1년 4개월 가까이가 지났네요. 걱정하고 있을 저와 남편을 생각해 며느린 출산 후 건강한 딸을 낳았다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막 태어난 아기 얼굴에 어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잘 섞여 있는지 보기만 해도 며느리가 그리워져 저는 휴대폰 화면을 어루만졌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새 인생을 위해서라도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 꼭 아이와 행복하렴 이라는 짧은 세 문장을 답장으로 보내곤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가끔씩 연락이 올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정말 며느리를 끊어내려고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래, 넌 잘 지내고 있니? 손녀도 잘 크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오빠랑 여자친구랑 드디어 결혼해서 지금 오빠 부부랑 아빠랑 저랑 우리 딸 이렇게 5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새언니가 어머니 암투병이 끝나면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작년에 어머님이 결국엔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새언니가 먼저 아프신 아빠랑 혼자 애 키울 저 걱정해서 합가하자고 말해줬더라고요. 참 고맙죠. 덕분에 복직도 무사히 하고 육아도 많이 도움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며느린 제게 보고 싶다고, 어머님은 아이 얼굴 보고 싶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며느리에게 진정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죠.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넌 행복할 자격이 있는 애니까 분명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손녀도 너도 보고 싶지. 하지만 선주야, 이제 우린 다 있고 친정 식구들하고 네 딸하고만 행복하게 살려무나. 좋은 기억이라도 그저 추억으로 묻어둬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야 과거를 딛고 새 삶을 시작하지. 이제 더는 전화하지 마렴. 멀리서라도 늘 너와 아이의 행복을 응원하마. 이만 끊는다. 저는 며느리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울음을 토해내며 저는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다독였어요.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아이니 우리와의 인연을 끊어야 제 아들과 정반대인 좋은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며느리가 늘 걱정되겠지만 며느리 옆엔 누구보다 든든한 오빠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기로 했죠. 저와 남편은 여전히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정신 못 차리고 1,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저희 집 앞에 찾아왔었어요. 들어보니 그때까지도 직장을 못 구하고 원룸 월세 신세였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빗자루 들고 마구 매질을 한 뒤에야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는 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며 이를 갈더군요. 그런 놈을 또 집에 발들이게 하면 집안 망신이라면서요. 앞으로도 우린 아들을 볼 생각이 없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제발 그놈이 언젠간 정신 차리고 사람 구실이라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 키우는 일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인생이 크게 틀어진 며느리에게 그저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자식 잘못 키운 것에 대한 죄는 저도 남편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야겠죠. 부모란 자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아들처럼 망나니 자식을 두지 않았더라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으로 사연을 마치기 전에 세상 모든 부모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식과 연을 끄는 부끄러운 부모라도 남은 자식들을 위해 저와 남편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며느리와 손녀의 무사평안을 기도하면서요. 덧붙여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